네, 질문하신 분이 우리 국고초를 잘 안 보시는 분 같습니다. 제가 은행주, 통신주는 당분간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참 여러 번 드렸었는데요. 특히나 이제 우리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제일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KB금융지주예요. 이게 이제 차트 모습을 보면 지금 뭐 정말 최악이죠. 뭐 지난 주말에 이익과 관련된 부분이 개선될 수 있다라고 해서 3% 정도 상승을 했는데 뭐 그런 적은 많았죠. 이때도 그랬었고 이때도 그랬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계속 떨어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이 친구는 떨어졌다 그래도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 친구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금융지주도 그래도 KB금융지주보다는 좀 나은 편이고요. 자, 그러면 이런 똑같은 금융주 같은데 어떤 차이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오늘은 우리금융지주가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의 은행주 전반에 놓여 있는 환경을 쫙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중에서 KB금융지주를 조금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우리 현 정부가 조금 이제 그 서민들을 위하는 쪽으로 많이 정책을 좀 펼치다 보니까 은행들한테는 은행들이나 통신주 쪽으로는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통신주도 계속 목을 졸라서 더 낮춰라 낮춰라. 이번에도 SK텔레콤에서 뭔가 이제 그 LTE 요금보다 더 싸게 5G 요금을 냈다가 또 리젝트 당했죠. 그런 모습들이 기업의 이익들을 계속 훼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왜 국민은행, KB금융지주를 조금 더 안 좋게 봤냐면 이 은행은 주택대출 담보 비중이 가장 높은 은행 중에 하나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현 정부에서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돈을 빌릴 때 주택담보로 많이 빌리지 않습니까? 근데 주택담보로 빌렸는데 내가 돈을 못 갚았어요. 그래도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차압을 피하게 만드는 그런 쪽으로 가는 그런 흐름이 있었죠. 그렇게 되면 뭐 물론 서민들 입장에서는 돈 안 갚아도 내 배짱을 부릴 수 있다. 그래서 좋은데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채권이 부실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겠죠. 그리고 은행 전반적으로도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단지 금리 스프레드 차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최근에 그 금융위원회에서 어떤 발표를 했습니까? 이 채무자에 대해서 좀 구제를 좀 해주겠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연달아 내고 있는데요. 첫 번째 냈던 정책이 뭐냐면 이 보통 이제 한 60%까지 채무 조정을 해주겠다라는 것을 일반 채무 조정을 70%까지 끌어올리고 그리고 또 사회적 약자들한테는 95%까지 채무 조정. 그러니까 100만 원 빌리면 95만 원까지 안 갚아도 된다는 그런 거죠.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조금 도덕적 해이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그런 걱정거리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은행들이 이건 뭐 금융 포퓰리즘이다, 관치금융이다, 뭐 이래가지고 말들이 많았었어요. 그러다가 좀 넘어갈 만했었는데 금융위원회에서 또 한 가지 문제를 또 제기를 하죠. 그게 뭐였냐면 은행의 금리를 조금 수정하자라고 해서 27베이스 포인트를 전반적으로 내릴 수 있는 대출 금리를 내릴 수 있는 방안을 7월부터 시행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또 은행들을 또 조르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대략 한 1조 3천억 정도의 손실이 전체 금융권에서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치가 나오고 있어요. 아무리 지금 은행에서 이익이 많이 난다고 하더라도 이런 이제 미래의 은행의 이익을 압박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다면 당연히 주가는 가다 말다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말씀 잘하셨네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조금 힘들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당연히 팔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상각 후, 상각 후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은행이 상각하기 전에 채권에 대해서도 채무 탕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누구한테 주겠다? 채무자한테 주겠다. 돈 빌린 사람한테 주겠다라는 이건 정말 엄청난 사건인데요. 이 정말 대박 사건입니다. 대박 사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금융을 좀 아시는 분들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면 좀 이해를 하실 건데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는 뿐만 아니라 전 세계 회계 원칙이 그래요. 좀 쉽게 설명을 드려서 기업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요거 이익이 날 것 같기도 하고 안 날 것 같기도 해. 요거 딱 해서 이익이 날 것 같기도 하고 안 날 것 같기도 하면 여러분들 이걸 갖다가 회계를 어떻게 잡아야 될 것 같습니까? 이익이 난 거로 잡습니까? 안 난 거로 잡습니까?
이익이 날 것도 같고 안 날 것도 같으면 안 난 거로 잡는 게 맞습니다. 이게 회계 기준이에요. 그걸 보수적이라고 그러는데 회계를. 그런데 또 이런 경우가 있죠. 야, 요거 손실이 날 것 같기도 하고 잘하면 안 날 것 같기도 해요. 이런 경우도 있겠죠. 이럴 땐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손실이 난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세금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이익이 날 것 같기도 하고 안 날 것 같기도 한데 이익으로 덜컥 잡았는데 세금을 다 냈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손해를 봤는데 이거 다시 물어달라고 그럴 수도 없는 거고 또 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손실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는데 손실이 아니겠지라고 회계 처리를 해서 세금을 다 처리를 했는데 손실이 딱 나버렸어요. 그럼 손실 난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제 회계 기준에 대해 기준은 기본적으로 정말 확고한 이익이 아니면 이익으로 잡지 못하게 되어 있고 요것만큼이라도 손실의 가능성이 높으면 일단은 어떻게 합니까? 대손 충당으로 치워버리죠. 그러니까 이건 손실 가능성이 있어, 못 받을 가능성이 있어 라고 해버리고 소위 상각을 해버리게 됩니다. 상각을 하게 돼버리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돈을 받게 되면 대손 충당 환입으로 처리를 하게 되죠. 충분히 이해하시겠습니까? 열심히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요걸 한번 뒤집어 얘기를 한번 해보죠. 은행에서 아직 상각 전이라고 한다면 자, 회계는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그랬어요. 은행에서 이 채권에 대해서 이쯤 받을 돈인데 아직 상각 처리를 안 했어요. 상각 처리를 안 했다면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이만큼 높다는 거죠. 거의 뭐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못 받을 것 같으면 상각 처리가 되니까 상각 전이란 얘기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에서 상각 전 채무까지도 탕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누구한테 주겠다? 채무자한테 주겠다는 것은 이건 대박 사건인 거죠. 주가가 떨어져야 할 만한 이유가 충분하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뭐 금리 스프레드에 의해서라도 아니면 미국이나 유럽에서 뭐 금융주가 오를 때 덩달아 가끔 한 번씩 올라요. 지난 주말에도 이익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너무 저평가돼 있다, 뭐 이런 보고서들이 넘쳐나면서 주가는 또 한 차례 금융주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겨울에 아무리 4만 4원이 온다고 하더라도 겨울은 겨울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당분간 법이 바뀌지 않는 한 특히나 KB금융지주만큼은 가장 늦게 상승하지 않을까, 모든 은행 중에 가장 늦게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당분간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이 두 가지 업종만큼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